아니, 부회장님, 대체 어떻게 오 실장을 그런 식으로 내보냈습니까? 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에 계열사 사장 12명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던 사람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룹 오너의 아들로 얼마 전 취임한 강현우 부회장은 그룹 전체가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 한 명 내보냈을 뿐인데 은행은 돈줄을 죄고 계열사끼리 싸우고 3천억 딜은 멈춰버린 겁니다. 실장님이 하시는 일의 90%는 시스템이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룹 전체를 뒤흔들게 될 줄은 본인도 몰랐던 겁니다. 대체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뭘 했길래 그 한 명이 빠졌다고 대한민국 15번째 그룹이 흔들리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겐 큰 힘이 되고 여러분께는 복으로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50분. 알람이 울리기 10분 전에 눈이 떠지는 습관은 30년째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진수 실장은 이불을 걷고 일어나 세수를 하고 다림질이 끝난 와이셔츠에 팔을 넣었습니다. 넥타이는 무조건 무채색. 눈에 띄는 것은 비서실장의 덕목이 아니었으니까요. 5시 정각. 오 실장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강태성 회장의 건강 상태였습니다. 요양원 담당 간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간밤의 혈압, 수면 시간, 식사량을 체크합니다. 회장님 새벽에 한번 깨셨어요. 다시 주무시긴 했는데 좀 뒤척이셨습니다. 오 실장은 수첩에 적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넣으면 그만이었죠. 30년간 그래왔으니까요. 5시 30분. 운전기사보다 먼저 차에 오릅니다. 출근길 40분 동안 오 실장이 하는 일은 하나. 머릿속으로 오늘 하루를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오전 9시 계열사 사장단 회의, 11시 주거래 은행장 오찬 사전 조율, 오후 2시 일본 측 인수합병 실무진 화상 통화, 4시 회장 요양원 방문. 여기에 돌발 변수를 3가지 정도 미리 그려둡니다. 유통계열사 사장이 요즘 안색이 안 좋았으니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건설 계열사 수주권에 불만이 쌓여 있을 테니 사전에 전화 한 통 넣어야겠다는 판단도 이 40분 안에 끝납니다. 6시 10분. 태성그룹 본사 비서실에 불이 켜집니다. 그룹 전체를 통틀어 가장 먼저 출근하는 사람. 30년간 단 하루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윤세라 대리가 6시 반에 출근하면 이미 오 실장의 책상 위에는 오늘의 동선이 정리되어 있었죠. 종이 한 장, 파일 하나 없이. 윤 대리가 출근하면 오 실장이 구두로 읊어주는 겁니다. 윤 대리가 받아 적고 그게 그날의 청사진이 됩니다. 세라 씨, 오늘 은행장님 오찬 장소 혹시 확인했어요? 네, 실장님. 삼성동 한정식 예약해뒀습니다. 장소를 바꿔요. 도곡동 일식집으로. 은행장님이 지난주에 허리가 안 좋다고 하셨거든. 한정식은 좌식이라 오래 앉기 힘들어요. 이런 정보는 어떤 시스템에도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은행장이 허리가 아프다는 사실, 그래서 좌식보다 입식 테이블이 편하다는 판단. 이게 전부 오진수 실장이라는 한 사람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데이터였죠. 태성그룹은 계열사 12개, 임직원 2만 5천 명의 중견그룹입니다. 재계 서열 15위. 작지 않은 규모였지만 이 그룹이 30년간 큰 탈 없이 굴러온 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윤활유가 있었습니다. 계열사 사장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오 실장이 중간에서 조율했고 은행이나 관공서와 마찰이 생기면 오 실장이 먼저 전화를 돌렸습니다. 회장의 뜻을 전달하되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는 기술. 이건 매뉴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전 9시
계열사 사장단 회의가 열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죠. 회의실 상석 옆에 강태성 회장 대신 강현우 부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보름 전 회장직에서 물러난 강 회장을 대신해 37의 아들이 공식적으로 그룹 경영권을 인수한 첫 번째 회의였습니다. 강 부회장은 고든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맞춤 정장에 은퇴 안경, 손에는 태블릿 하나. 자료를 종이로 뽑아보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죠. 회의가 시작되기 전 사장단의 시선이 먼저 향한 곳은 강 부회장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 뒤쪽 문 옆에 서 있는 오 실장이었죠. 30년간 변하지 않는 위치. 회장의 반보 뒤. 오 실장이 거기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사장단에게는 일종의 안도감이었습니다. 회장이 바뀌어도 저 사람이 있으면 괜찮다는 무언의 신호. 강 부회장이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오늘부터 분기별 전략 보고 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각 계열사는 기존의 구두 보고를 폐지하고 통합 ERP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공유해 주십시오. 사장단의 표정이 묘하게 굳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다가 시선이 다시 오 실장에게 갔습니다. 오 실장은 미동도 없이 서 있었죠. 아무 표정 없이 늘 그렇듯. 회의가 끝나고 사장단이 빠져나간 뒤 강 부회장이 오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실장님. 네, 부회장님. 실장님은 회의 때 꼭 뒤에 서 계셔야 합니까? 회장님 때부터 그래왔습니다. 아버지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 체제에서는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 실장은 잠깐 강 부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간 별의별 사람을 다 상대해왔지만 이 눈빛은 처음이었죠. 자신을 바라보는 눈에 신뢰가 없었습니다. 경계도 아니고 적대도 아닌 그냥 불필요한 물건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오 실장은 고개를 살짝 숙이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처음으로 묘한 감각이 스쳤죠.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늘 회장의 발소리에 맞춰 걸었기 때문에 한 번도 의식한 적이 없었는데 혼자 걸으니까 복도가 이상하게 길었습니다. 강현우 부회장이 취임한 지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28층 부회장실에는 아침부터 사람이 드나들지 않았습니다. 강 부회장이 외부 미팅을 전부 취소하고 종일 사무실에 틀어박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하고 있던 일은 단 하나. 비서실 조직도를 뜯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비서실 인원 14명, 실장 1명, 차장 2명, 과장 3명, 대리 4명, 사원 4명. 강 부회장은 태블릿 위에 조직도를 띄워놓고 한 명 한 명의 업무 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죠. 오진수 실장의 업무 분장란이 사실상 비어 있었습니다. 공식 직무 기술서에는 회장 수행 및 비서실 총괄이라고 딱 한 줄만 적혀 있었고 구체적인 업무 항목이 없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일정 관리 의전, 경조사, 대관 업무 등이 세세하게 나뉘어 있는데 정작 실장의 업무는 어디에도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강 부회장은 콧방귀를 쳤습니다. 이게 바로 구시대 조직의 전형이라고 생각했죠. 업무가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고 시스템에 기록되지 않는 구조. 속인 경영의 가장 나쁜 예시였습니다. 그날 오후 3시 강 부회장은 전략기획실 신설 계획서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골자는 이랬습니다. 기존 비서실의 기능을 디지털 비서 시스템과 전략기획실로 이관한다. 비서실은 최소 인원만 남기고 축소한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로 비서실장 직위를 폐지한다. 오후 4시 오진수 실장에게 부회장실로 오라는 연락이 갔습니다.
윤세라 대리가 내선을 받고 오 실장에게 전했을 때 오 실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만 윤 대리는 느꼈죠. 오 실장이 자리에서 일어설 때 양복상의 단추를 잠그는 손이 평소보다 한 박자 느렸다는 걸. 부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선 오 실장 앞에 강 부회장이 소파가 아닌 회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 자리를 가리키며 앉으라는 제스처를 했죠. 소파가 아닌 테이블. 그건 격식을 차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빨리 끝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오 실장은 그걸 알아챘지만 내색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실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부회장이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비서실 체제를 전면 개편합니다. 디지털 통합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략기획실이 기존 비서실의 대외 조율 기능을 흡수합니다. 실장님 직위는 이번 개편에서 폐지됩니다. 오 실장은 아무 말 없이 강 부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강 부회장이 안경을 살짝 고쳤으며 말을 이었죠. 실장님이 하시는 일의 90%는 시스템이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일정 관리 의전, 경조사, 이런 것들은 캘린더 하나면 됩니다. 나머지 10%, 대외관계 조율 같은 것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저도 사람은 만날 줄 압니다. 오 실장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강 부회장이 그 침묵을 불편해하며 말을 더 보탰습니다. 실장님 세대에서는 그게 경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술을 마시고 골프를 치고.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습니까? 데이터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시대의 실장님 방식은 솔직히 비효율입니다. 그제야 오 실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부회장님. 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진행 중인 니온 소재 인수합병 건 상대 측 창업주 야마모토 회장의 증손녀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강 부회장의 눈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야마모토 회장은 매년 증손녀 생일에 한국에 옵니다. 그 일정에 맞춰 회장님께서 선물을 준비하셨고 식사 자리를 만들었죠. 3천억짜리 딜의 마지막 조건이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야마모토 회장이 강 회장님을 개인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성사되는 겁니다. 그 신뢰의 실무를 제가 해왔습니다. 강 부회장은 잠깐 멈칫했지만 이내 표정을 추슬렀습니다. 실장님, 그런 속인 관계에 의존하는 거래는 어차피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계약은 조건과 숫자로 하는 겁니다. 야마모토 회장도 사업가 아닙니까? 감정이 아니라 이익을 보고 판단할 겁니다. 오 실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살아오며 배운 것이 하나 있었죠. 듣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강 부회장이 서류 한 장을 밀었습니다. 권고사직서였죠. 퇴직금은 규정보다 20% 상향해서 지급하겠습니다. 실장님의 오랜 헌신에 대한 예우입니다. 오 실장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강태성 회장이 40대 중반이던 시절부터 함께했죠. 강 회장의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운 것도, 그룹이 IMF 때 부도 직전까지 갔을 때 은행을 돌며 머리를 숙인 것도 오 실장이었습니다. 그 30년이 종이 한 장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실장은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한마디를 덧붙였죠. 부회장님, 하나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캘린더에 다음 주 수요일 야마모토 회장 증손녀 생일을 넣어두십시오. 선물은 분홍색 토끼 인형입니다.
브랜드는 윤 대리가 알고 있습니다. 강 부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 실장이 부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비서실로 돌아온 오 실장은 말없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물건이 거의 없었죠. 볼펜 2자루, 손수건 1장, 그리고 낡은 명함 하나. 강태성이라는 이름이 적힌 30년 전 명함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사장이던 시절의 명함. 오 실장은 그 명함만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나머지는 서랍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윤세라 대리가 비서실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이미 빨갛게 되어 있었죠. 소문은 빠른 법입니다. 실장님, 세라 씨, 부회장님 커피는 아메리카노지만 오후 3시 이후엔 디카페인으로 바꿔야 해요. 위가 약하거든. 그리고 넥타이 매듭이 오른쪽으로 살짝 틀어지는 버릇이 있으니까 외부 미팅 전에 한 번씩 확인해 드려요. 윤 대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오 실장이 마지막 순간에도 인수인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오 실장은 건물 로비를 지나 정문을 나섰습니다. 30년간 매일 아침 들어오기만 했던 정문을 퇴근 시간도 아닌 오후 4시 반에 나서는 건 처음이었죠. 3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넥타이가 바람에 살짝 날렸는데 그걸 여며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오진수 실장은 혼자였습니다. 오진수 실장이 떠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세라 대리는 6시 반에 비서실 문을 열고 멈칫했죠. 오 실장 책상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30년간 자기보다 먼저 와서 불을 켜놓고 오늘의 동선을 구두로 읊어주던 사람이 없는 첫 아침. 윤 대리는 컴퓨터를 켜고 디지털 캘린더를 열었습니다. 일정은 다 들어 있었습니다. 시스템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윤 대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전화가 온 것은 9시였습니다. 회장님이 아침을 안 드세요. 된장찌개가 올라갔는데 숟가락을 놓으셨어요. 윤 대리는 식단표를 확인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된장찌개. 시스템에 등록된 식단 그대로였죠.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어서 잠깐 머리를 짚었는데 그 순간 오 실장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던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수요일에는 된장찌개를 빼야 한다고. 돌아가신 사모님 제삿날이 수요일이었고 사모님이 마지막으로 끓여준 음식이 된장찌개였기 때문이라고. 윤 대리는 급히 요양원에 전화를 걸어 식단을 교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식단 하나 바꾸는데 3분이면 충분했지만 윤 대리의 손이 떨린 이유는 따로 있었죠. 이런 게 대체 몇 개나 더 있을까? 시스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오직 오 실장의 머릿속에만 있던 것들이. 요양원건을 수습하고 나니 11시였습니다. 그때 비서실 내선이 울렸죠. 유통계열사 비서실이었습니다. 유통계열사 박정우 사장 모친의 부고가 아침에 들어왔고 비서팀 김 과장이 이미 조화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태성그룹 부회장 명의 50만 원. 규정에 따른 절차였죠. 윤 대리는 처리 완료로 넘기려다 뭔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오 실장이 있을 때 계열사 사장 직계 가족의 부고가 들어오면 단순히 조화만 보내지 않았다는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른 겁니다. 뭔가 더 있었는데 뭐였을까? 오후에 답이 왔습니다. 박 사장에게서 직접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죠. 조화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는 그게 끝이었습니다. 윤 대리는 그 짧은 통화에 담긴 서운함을 듣지 못했지만 건설 계열사 비서실 선배가 나중에 알려줬죠. 오 실장이 있었을 때는 조화와 별도로 강 회장 개인 명의의 손편지가 갔다고. 고인의 이름을 직접 부르고 강 회장과의 개인적인 인연을 언급하는 편지.
박 사장의 어머니가 생전에 어떤 꽃을 좋아하셨는지, 몇 년 전에 강 회장과 식사를 함께한 일이 있었다는 에피소드까지. 오 실장이 30년간 머릿속에서 꺼내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간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 한 장이 조화 100개보다 무거운 세계가 있었던 거죠. 계열사 사장에게 그 편지는 회장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신호였고, 그 신호가 곧 이 그룹에 대한 충성의 이유였으니까요. 윤 대리는 부랴부랴 편지를 써보려 했지만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박 사장 어머니의 이름조차 시스템에 없었거든요. 그건 오 실장이라는 사람의 기억 안에만 존재하는 정보였습니다. 하루가 채 안 됐는데 2건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2건이 아니었죠. 윤 대리가 퇴근 준비를 하다 캘린더를 다시 훑어보는데 다음 주 목요일 일정에서 심장이 멈추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전 10시에 일정이 2개 겹쳐 있었거든요. 하나는 오 실장이 퇴직 전에 잡아둔 한중은행 박상호 지점장과의 골프. 다른 하나는 전략기획실에서 새로 넣은 투자 설명회. 윤 대리는 즉시 전략기획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님,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일정이 겹쳐 있습니다. 한중은행 박 지점장님, 골프 약속이 먼저 잡혀 있었거든요. 전략기획실 김태준 실장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골프요? 그런 건 우선순위에서 한참 밑입니다. 투자 설명회가 먼저죠. 당연히. 윤 대리가 말을 이으려 했습니다. 이 골프가 단순한 친목이 아니라 다음 달 인수합병 자금 대출 조건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걸 설명하려 한 거죠. 그런데 그 설명을 하려면 맥락을 알아야 했고, 그 맥락은 윤 대리도 전부는 몰랐습니다. 오 실장이 은행장님 골프는 절대 빼면 안 돼요라고 한마디 한 적은 있었지만 왜 안 되는지를 윤 대리에게 상세히 설명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냥 안 된다고 했고 오 실장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였죠. 지금은 그 안 된다의 이유를 물어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윤 대리는 설명을 포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략기획실은 골프 일정을 취소하고 투자 설명회를 강행할 거였죠. 은행 박 지점장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도 윤 대리의 몫이 될 터였습니다. 박 지점장이 그 양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게 대출 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윤 대리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지만 불안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부회장실. 강현우 부회장은 전략기획실이 올린 첫 주간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파워포인트 70장, 데이터 분석, 시장 동향, 계열사별 핵심성과 지표. 완벽한 보고서였죠.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비서실 기능 이관 완료율 85%, 자녀 업무 이관 일주일 내 완료 예정. 강 부회장은 태블릿을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조롭다고 생각했죠. 85%. 숫자만 보면 거의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강 부회장이 모르는 것이 있었죠. 나머지 15%는 시스템의 입력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표정을 읽는 것, 타이밍을 재는 것, 상대가 하지 않은 말의 의미를 짚어내는 것. 그것이 이 그룹을 30년간 돌아가게 만든 진짜 엔진이었고, 그 엔진은 이틀 전에 이 건물을 나갔습니다. 윤 대리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오 실장에게 전화를 할까? 하루 만에 이 꼴인데 내일은 또 뭐가 터질지.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떠나신 분에게 하루 만에 매달리는 건 오 실장이 30년간 보여준 그 묵묵한 품격에 대한 모욕 같았으니까요. 윤 대리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괜찮을 리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진수 실장이 떠난 지 나흘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강현우 부회장은 처음으로 직접 국제 전화를 걸었죠. 상대는 일본 니온 소재 야마모토 회장 비서실이었습니다. 3천억 규모의 인수합병 건. 강태성 회장이 퇴임 전 3년에 걸쳐 물밑에서 다져온 딜이었고 태성그룹의 미래, 먹거리가 걸린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강 부회장은 이 딜을 자기 손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죠. 취임 후 첫 번째 성과, 그것도 3천억짜리 성과를 들고 이사회에 서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것은 야마모토 회장의 수석 비서 다나카였습니다. 오 실장과 20년 넘게 창구 역할을 해온 사람이죠. 태성그룹 강현우 부회장실입니다. 야마모토 회장님과의 후속 미팅 일정을 잡고 싶습니다. 다나카 비서의 대답이 돌아오기까지 3초쯤 걸렸습니다. 평소라면 있을 수 없는 공백이었죠. 확인 후 회신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 부회장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일본 쪽이 원래 신중한 편이니까 회신이 오후쯤 오겠거니 했죠. 그런데 오후가 지나고 저녁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회신이 없었습니다. 이틀째 오전, 강 부회장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나카 비서가 전화를 받지 않았죠. 대신 니온 소재 국제협력실 직원이 응대했습니다. 야마모토 회장님 일정이 당분간 조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라고 했습니다. 일정 조정이 어렵다. 그 말이 일본식 비즈니스 언어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강 부회장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거절까지는 아니지만 환영하지 않는다는 신호. 문제는 왜 갑자기 이런 온도 변화가 생겼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었죠. 강 부회장은 전략기획실을 불렀습니다. 인수합병 실무를 맡고 있는 김태준 실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원인 분석을 지시했습니다. 김 실장은 반나절 만에 보고서를 들고 왔죠. 니온 소재의 재무 상태, 최근 이사회 안건, 일본 내 경쟁사 동향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결론은 니온 소재 측에 특별한 변수 없음, 딜 조건 변동 사유 없음, 데이터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전화를 안 받고 있었죠. 강 부회장은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직접 도쿄로 가겠다고 선언했죠. 전략기획실이 이틀 만에 미팅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인수합병 시너지 분석, 통합 후 경영 구조 제안, 5개년 성장 로드맵, 파워포인트 120장짜리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강 부회장은 자료를 검토하며 자신감을 되찾았죠. 숫자와 논리로 무장하면 못 설득할 사람은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출발 전날 밤, 윤세라 대리가 조심스럽게 부회장실을 찾았습니다. 부회장님, 야마모토 회장님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뭡니까? 야마모토 회장님은 니온 소재를 60년 전에 직접 창업하신 분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장인 기업의 상징으로 통하시는 분이고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십니다. 오 실장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게 야마모토 회장님 앞에서는 절대로 니온 소재의 경영 방식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고. 그분한테 회사는 자식이나 마찬가지라서 경영 구조를 바꾸라는 말은 자식을 부정하는 거랑 같다고 하셨습니다. 강 부회장이 윤 대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 대리, 고마운데 그건 아버지 시대 이야기입니다. 기업 인수합병에서 인수 측이 경영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야마모토 회장도 사업가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조건을 보고 판단할 겁니다. 윤 대리는 더 말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도쿄 미팅은 3일 뒤 니온 소재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야마모토 회장이 직접 참석했죠. 9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등이 고닫고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옆에는 다나카 비서와 니온 소재 경영진 4명이 배석했습니다. 강 부회장은 자신있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시너지 분석, 시장 전망, 매출 성장 예측. 숫자는 완벽했죠. 야마모토 회장은 내내 아무 표정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중반을 넘어갈 때 강 부회장이 핵심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인수 후 경영 구조 혁신안. 니온 소재의 기존 의사결정 체계를 태성그룹의 글로벌 경영 시스템으로 통합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야마모토 회장님, 니온 소재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영 시스템은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인수 후 저희 태성의 디지털 경영 플랫폼을 도입하면 의사결정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질 겁니다. 통역이 끝나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야마모토 회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옆에 앉은 다나카 비서가 고개를 살짝 숙였죠. 일본식으로 말하면 이미 끝난 겁니다. 니온 소재의 경영진의 시선이 야마모토 회장에게 모였고 노인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 부회장,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오 실장은 어디 계십니까? 강 부회장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오 실장님은 퇴임하셨습니다. 비서실 체제를 개편하면서 야마모토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죠. 회의가 시작된 지 40분. 예정된 2시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시점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악수도 다음 일정에 대한 언급도 없었죠. 야마모토 회장이 회의실을 나간 뒤 다나카 비서가 강 부회장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 부회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이 인수합병을 결정하신 이유는 태성그룹의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강태성 회장님과의 30년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창구는 항상 오 실장님이셨습니다. 강 부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3시간 동안 창밖만 바라보았죠. 귀국 다음 날 니온 소재 측에서 공식 서한이 왔습니다. 수신인은 강 부회장이 아니라 강태성 회장 앞이었죠. 인수합병 세부 조건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 외교적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행간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는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이었죠. 강 부회장은 서한을 읽고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3천억짜리 딜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데이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현실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죠. 강 부회장이 아직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딜의 기반은 파워포인트 120장이 아니라 오진수 실장이라는 한 사람이 30년간 쌓아온 신뢰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신뢰는 한번 깨지면 엑셀 파일로는 절대 복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강현우 부회장이 도쿄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 9시 부회장실 내선이 울렸죠. 한중은행 여의도 지점장 박상호였습니다. 태성그룹의 주거래 은행. 인수합병 자금 3천억 중 2천억을 대출로 조달하기로 한 곳이죠. 박 지점장은 오진수 실장과 20년 가까이 골프를 치던 사이였습니다. 매달 한 번 라운딩을 하면서 그룹의 사정을 비공식적으로 공유하고 은행 측 분위기를 슬쩍 떠보는 자리. 오 실장은 그 골프 한 번으로 수천억짜리 대출 조건을 조율해왔던 겁니다. 부회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박 지점장의 목소리에 평소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니혼 소재건 미팅이 순조롭지 않으셨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본점 심사역 쪽에서 좀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인수합병 대상 기업과의 관계가 불안정하면 대출 심사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강 부회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지점장님, 니혼 소재건은 조율 중입니다. 다음 주면 정리됩니다. 부회장님 말씀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만 본점에서 한 가지를 더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오 실장님과 저희 사이에서 공유되던 그룹 내부 현황 자료가 한 달째 끊겨 있거든요. 이건 심사역들이 좀 불안해하는 부분입니다. 오 실장이 매달 비공식적으로 정리해서 박 지점장에게 건넸던 자료, 재무제표에 나오지 않는 계열사 간 자금 흐름의 맥락과 그룹 전체의 체감 건전성을 담은 보고서였습니다. 공식 문서가 아니라 오 실장의 머릿속 판단이 담긴 브리핑에 가까운 것이었죠. 은행 입장에서는 숫자보다 이 브리핑이 더 신뢰가 갔던 겁니다. 30년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사람의 판단이었으니까요. 그 전화가 끝나고 1시간도 되지 않아 한중은행 본점 심사팀에서 공식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태성그룹 인수합병 자금 대출권, 심사 조건 재검토 통보, 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는 뜻이었죠. 사실상 대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강 부회장은 공문을 읽고 전략기획실을 소집했습니다. 대출이 막히면 인수합병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김태준 실장에게 대한 금융 조달 방안을 즉시 마련하라고 지시했죠. 그런데 회의가 채 끝나기도 전에 비서실에서 급보가 올라왔습니다. 유통계열사 박정호 사장과 물류계열사 정대영 사장이 부회장실 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약속 없이 강 부회장이 두 사람을 들였습니다. 박 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죠. 부회장님, 유통과 물류 사이에 내부 수수료 건 아시죠? 알고 있었습니다. 유통 계열사가 물류 계열사를 통해 배송을 처리하는데 그 내부 수수료율을 놓고 2년째 줄다리기를 해왔던 건이죠. 물류 쪽은 단가를 올려달라고 하고 유통 쪽은 시장 단가에 맞추라고 하고, 그런데 이 갈등이 왜 지금 터져나온 건지 강 부회장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 사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거는 원래 오 실장이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양쪽을 따로 만나서 올해는 어느 쪽이 양보할 차례인지를 정리해줬죠. 공식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박 사장이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오 실장이 나간 뒤로 이 건을 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전략기획실에 이야기하면 데이터를 가져와서 원가 분석을 하겠다고 합니다. 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올해 누가 양보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건 숫자로 안 풀려요. 강 부회장이 답했습니다. 두 분이 직접 만나서 협의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성인이시지 않습니까? 회의실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장이 서로를 보았죠. 박 사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우리 둘이 앉아서 이야기하면 싸움밖에 안 됩니다. 서로 자기 계열사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입장이니까요. 오 실장이 중간에서 조율할 수 있었던 건 그 사람이 어느 쪽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의 뜻을 대신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양쪽 다 고개를 숙일 수 있었던 겁니다. 강 부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장이 나간 뒤 부회장실에 혼자 남았죠. 그날 오후 건설 계열사에서도 불이 붙었습니다. 하반기 대형 수주권 배분을 놓고 건설 계열사와 엔지니어링 계열사가 정면 충돌한 겁니다. 두 회사 모두 같은 프로젝트에 손을 들었는데 예전에는 오 실장이 사전에 조율해서 한쪽이 양보하도록 만들었던 구조였습니다. 이제 그 조율자가 없으니
양쪽 다 물러서지 않았죠. 건설 계열사 사장이 공개적으로 이건 우리 영역이라고 선언했고 엔지니어링 쪽도 즉시 반발했습니다. 하루 만에 터진 일을 정리하면 이랬습니다. 인수합병 자금 대출이 막혔고 계열사 간 분쟁이 2건 동시에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어느 하나도 시스템이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었죠. 전략기획실 직원 30명이 밤을 새워 보고서를 써봐야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건 데이터의 영역이 아니라 사람의 영역이었으니까요. 저녁 8시 강 부회장은 부회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니온 소재 서한, 한중은행 공문, 유통과 물류수수료 분쟁 보고서, 건설과 엔지니어링 수주 충돌 보고서가 쌓여 있었죠. 나흘 전만 해도 이 책상 위에는 전략기획실의 깔끔한 주간 보고서 한 장뿐이었습니다. 비서실 기능 이관 완료율 85%라고 적혀 있던 그 보고서. 강 부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도심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아버지가 30년간 이 창으로 내다보았을 풍경. 그 30년 동안 이 방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맥락을 쥐고 있던 사람은 창밖을 볼 여유조차 없이 항상 반보 뒤에서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비서실에서는 윤세라 대리가 아직 퇴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쏟아진 일들을 수습하다 보니 9시가 넘었죠. 윤 대리는 컴퓨터를 끄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화면에 내일 일정이 떠 있었는데 거기에 또 자기가 모르는 비공식 약속이 숨어 있을 것 같은 불안이 엄습한 겁니다. 오 실장이 머릿속에 가지고 나간 정보들. 그것들이 하루에 하나씩 구멍을 뚫고 있었고 그 구멍들은 이제 서로 연결되어 건물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윤 대리는 퇴근길에 결국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죠. 하지만 전화를 건 것이 아니라 문자를 한 통 보냈습니다. 실장님, 세라입니다. 편찮으신 건 아니시죠? 안부를 묻는 척했지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 하지만 그 말은 차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오 실장에게서 답장이 온 것은 10분 뒤였습니다. 고마워요, 세라 씨. 나는 괜찮습니다. 딱 그 한 줄이었죠. 윤 대리는 그 한 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오 실장은 알고 계실까? 지금 이 그룹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30년을 이 그룹의 핏줄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니까요. 알면서도 먼저 나서지 않는 것이 오진수 실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미노가 시작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강현우 부회장은 아침마다 책상 위에 쌓이는 보고서의 두께로 상황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날 아침에는 보고서가 아니라 전화가 먼저 왔습니다. 홍보팀장이었습니다. 부회장님, 오늘자 경제일보 일면 보셨습니까? 강 부회장은 태블릿을 열었습니다. 경제일보 일면 헤드라인. 태성그룹, 니온 소재 인수합병 무산위기. 오너 2세 리스크 본격화. 강 부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직 무산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기사가 먼저 나간 겁니다. 기사 내용은 상세했죠. 도쿄 미팅이 40분 만에 종료된 사실, 한중은행이 대출 심사를 재검토 중이라는 사실, 계열사 간 내부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누군가가 흘린 겁니다. 그룹 안에서 강 부회장이 홍보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출처가 어딥니까? 확인 중입니다만 복수의 계열사 관계자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 곳이 아닙니다. 한 곳이 아니라는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불만이 한 사람, 한 계열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동시에 터져 나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오진수 실장이 있을 때는 이런 일이 불가능했습니다.
계열사 사장단의 불만이 쌓이기 전에 오 실장이 먼저 감지하고 하나씩 풀어놨으니까요. 가스가 차기 전에 밸브를 여는 사람이 사라지니 여기저기서 동시에 터져버린 겁니다. 기사가 나간 직후부터 태성그룹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시작 30분 만에 7% 하락. 오전 중으로 12%까지 떨어졌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일제히 태성그룹 리포트를 냈습니다. 경영 리스크 확대, 오너 2세 경영 능력 미검증, 그룹 내부 거버넌스 불안. 강 부회장 개인을 직접 겨냥한 표현들이었습니다. 오전 11시 강 부회장이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계열사 사장 12명 중 참석한 것은 9명이었죠. 3명이 불참했습니다. 건설 계열사, 엔지니어링 계열사, 그리고 유통 계열사, 분쟁 당사자들이 전부 빠진 겁니다. 이건 단순한 불참이 아니었습니다. 부회장의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의사표시였죠. 참석한 9명의 분위기도 좋지 않았습니다. 강 부회장이 현황을 설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사장단은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었죠. 회의실에 기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가장 연장자인 화학 계열사 최동환 사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태성 회장과 창업 초기부터 함께한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강 회장에게 반말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부회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오 실장을 왜 내보내셨습니까?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강 부회장이 답했죠. 비서실 개편의 일환이었습니다.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최 사장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부회장님, 오 실장은 비서실장이 아니었습니다. 강 부회장이 말을 끊으려 했지만 최 사장이 먼저 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그룹의 신경이었습니다. 계열사 12개가 하나로 움직일 수 있었던 건 회장님이 꼭대기에 계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 실장이 중간에서 전부 연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회장님은 그걸 모르셨던 겁니다. 강 부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최 사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안 오신 세 분도 같은 생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참석한 사장들이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최 사장의 말을 부정하지 않았죠. 침묵이 곧 동의였습니다. 강 부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 사장님, 비서실장 한 명이 없다고 그룹이 이 지경이 되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최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동의하시고 안 하시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은행에서 돈줄을 죄고 일본에서 딜이 깨지고 계열사끼리 싸우고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터진 이유가 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 사장은 그 말을 끝으로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한 명이 일어서니 나머지도 하나둘 따라 일어섰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오후 2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한국신용평가에서 태성그룹 신용등급 하향 검토에 착수했다는 통보가 온 겁니다. 신용등급이 한 단계만 떨어져도 그룹 전체의 자금 조달 비용이 수백억 단위로 늘어납니다. 단순히 인수합병 하나가 아니라 그룹의 생존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였죠. 강 부회장은 오후 내내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한중은행 본점에 직접 전화를 걸었지만 김도연 은행장은 자리에 없다는 답만 돌아왔죠. 니온 소재 다나카 비서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역시 응답이 없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 전화번호들은 강 부회장의 것이 아니라 오 실장의 것이었습니다. 같은 번호인데
거는 사람이 달라지니 받는 사람의 태도도 달라진 겁니다. 저녁 7시 부회장실에 혼자 남은 강 부회장 앞에 윤세라 대리가 마지막 보고를 올렸습니다. 하루 동안 걸려온 전화 목록이었죠. 증권사, 언론사, 협력사, 계열사 임원들 전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괜찮은 겁니까? 강 부회장이 직접 응대한 전화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괜찮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윤 대리가 보고를 마치고 돌아서려는데 강 부회장이 불렀습니다. 윤 대리. 네, 부회장님. 오 실장이 그만두기 전에, 그러니까 평소에 하루에 전화를 몇 통이나 했습니까? 윤 대리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세어본 적은 없지만 많은 날은 50통이 넘었습니다. 적은 날도 30통 아래로는 내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요? 네. 30년간 매일이요. 강 부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리가 나간 뒤 부회장실에는 정적만 남았죠. 30년간 매일 50통. 그 전화 한 통 한 통이 은행을 잡고 거래처를 잡고 계열사를 잡고 언론을 잡고 정관계를 잡아왔던 겁니다. 강 부회장은 그제야 아버지가 퇴임하면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수는 건드리지 마라. 그 사람이 이 그룹의 기둥이다. 노인의 감상이라고 치부했던 그 한마디가 일주일 만에 현실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창밖에는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강 부회장에게는 그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태성그룹이라는 성이 무너지고 있었고 그 성을 지탱하던 보이지 않는 기둥이 빠진 자리에는 어떤 시스템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백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현우 부회장이 출근하자마자 비서실에서 급보가 올라왔죠. 니온 소재에서 두 번째 서한이 도착한 겁니다. 이번에도 수신인은 강 부회장이 아니라 강태성 회장이었습니다. 강 부회장은 서한을 뜯으며 속으로 생각했죠. 지난번처럼 재논의를 요청하는 내용이겠거니. 서한은 짧았습니다. 단 3줄이었죠. 강태성 회장님께 오랜 인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건에 대한 논의는 오 실장님이 오시면 이어가겠습니다. 강 부회장은 서한을 읽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재논의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조건 변경도 아니었죠. 야마모토 회장은 아예 대화 자체를 오진수 실장에게 묶어버린 겁니다. 3천억짜리 딜의 열쇠를 이미 퇴직한 비서실장에게 넘긴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서한이 도착한 지 2시간 뒤 한중은행 박상호 지점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일상적인 톤이 아니었죠. 부회장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점 심사역 쪽 분위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이상은 힘듭니다. 강 부회장이 물었습니다. 지점장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뭘 원하시는 겁니까? 박 지점장이 잠깐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희 김도연 은행장님이 신뢰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과 이야기가 되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누구입니까? 오 실장님입니다. 강 부회장은 전화를 끊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은행에서도 어제 회의실에서도 전부 같은 이름을 말하고 있었죠. 점심 무렵 상황은 한 번 더 꼬였습니다. 건설 계열사와 엔지니어링 계열사의 수주 분쟁이 외부로 번진 겁니다. 엔지니어링 계열사 사장이 발주처인 공공기관에 직접 연락해서 자기네가 단독 수행하겠다고 통보해버린 거죠. 건설 계열사가 즉각 반발했고 발주처는 황당해하며
태성그룹 본사에 공식 항해 공문을 보냈습니다. 같은 그룹 계열사끼리 수주전을 벌이는 꼴이 업계에 알려지면 태성그룹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강 부회장이 전략기획실에 지시했습니다. 두 계열사 사장을 즉시 불러서 정리하라고. 하지만 전략기획실 김태준 실장이 돌아온 답은 이랬죠. 두 분 다 전화를 안 받으십니다. 전략기획실과는 이야기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32살 전략기획실장의 전화를 70이 넘은 계열사 사장이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오 실장이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됐던 일이죠. 오 실장의 전화는 곧 회장의 전화였으니까요. 하지만 전략기획실의 전화는 그냥 본사 실무자의 전화일 뿐이었습니다. 권위의 무게가 달랐던 겁니다. 오후 3시 부회장실 앞에 사람이 또 몰렸습니다. 이번에는 어제와 달랐죠. 불참했던 3명을 포함해 계열사 사장 12명 전원이 와 있었습니다. 강 부회장이 회의실로 안내했지만 분위기는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항의에 가까웠죠.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어제 회의에서 퇴장했던 화학계열사 최동환 사장이었습니다. 부회장님, 어제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강 부회장이 대답하기 전에 건설 계열사 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부회장님, 저와 엔지니어링 사장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 직접 보셨을 겁니다. 발주처에서 항해 공문까지 왔습니다. 이거 오 실장 아니면 정리 못합니다. 우리 둘이 앉으면 피 터지게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유통계열사 박정호 사장도 말을 보탰습니다. 물류 쪽이랑 수수료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째 표류 중입니다. 밑에 실무자들끼리 신경전 벌이다가 업무가 마비되고 있어요. 강 부회장이 입을 열려 했지만 최 사장이 손을 들어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사장단 12명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이 그룹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평소에는 서로 한 발짝도 양보 안 하는 사람들이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 실장을 다시 모셔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2명의 시선이 전부 강 부회장에게 향해 있었죠. 강 부회장은 그 시선들을 하나하나 마주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눈에서 읽히는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불안이었죠.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선장이 방향을 모르고 있다는 불안. 그리고 그 배를 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이 배에서 내렸다는 절망. 강 부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 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회장님,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 한국신용평가 실사팀이 들어옵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그룹 전체 자금 조달이 막힙니다. 니온 소재 건은 이미 깨지기 직전이고 은행은 돈줄을 죄고 있습니다. 사장단끼리는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고요. 이 4가지가 동시에 터지면 이 그룹은 반년을 못 버팁니다. 회의실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강 부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처음이었습니다.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말문이 막힌 적이 없었던 사람이 12명 앞에서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단이 하나둘 일어나 나간 뒤 회의실에 강 부회장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야마모토 회장의 서한이 놓여 있었죠. 오 실장님이 오시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한 줄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일본 재계의 거물이 3천억짜리 딜의 조건으로 비서실장 1명을 지목한 겁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데이터가 아니라 신뢰를. 30분쯤 지났을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윤세라 대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죠. 윤 대리는 아무 말 없이 그 종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 실장의 개인 연락처였습니다. 윤 대리가 조용히 말했죠.
실장님 자택 주소와 전화번호입니다. 강 부회장은 그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간 아버지 뒤에 서 있던 남자의 전화번호. 일주일 전 자기 손으로 내보낸 사람의 주소. 강 부회장은 한참을 그 종이만 바라보다가 손을 뻗어 접어서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윤대리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죠.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부 가벼웠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현우 부회장은 운전기사에게 주소를 불렀죠. 서울 외곽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재계 15번째 그룹의 비서실장이 30년간 살아온 곳 치고는 소박했습니다. 25평 아파트. 오진수 실장은 30년간 그룹의 모든 비밀을 쥐고 있었지만 그 권력으로 자기 주머니를 채운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차가 아파트 단지 앞에 섰을 때 강 부회장은 바로 내리지 못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슬쩍 살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5분쯤 지났을까? 강 부회장이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내려서 502 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복도에 잠깐 서 있었죠. 일주일 전 이 사람에게 권고사직서를 내밀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실장님이 하시는 일의 90%는 시스템이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오만한 것이었는지를 깨닫는데 고작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죠. 오 실장이었습니다. 평소에 늘 양복을 입고 있던 사람이 면 셔츠에 편한 바지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일주일 사이에 눈에 띄게 편안해져 있었죠. 30년간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나던 사람이 처음으로 8시까지 자보고 아내와 마주 앉아 아침밥을 먹어본 얼굴이었습니다. 오 실장은 강 부회장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담담했죠. 부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현관에서 실내화를 내밀었습니다. 좁은 거실에 소파 하나, 텔레비전 하나, 책장 하나. 거기에 작은 식탁이 전부였죠. 식탁 위에 방금 마시던 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 실장이 컵을 하나 더 꺼내 차를 따랐습니다. 강 부회장은 소파에 앉아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죠. 강태성 회장과 오 실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젊었습니다. 강 회장이 아직 사장이던 시절 공장 앞에서 찍은 것 같았죠. 강 회장이 환하게 웃고 있었고 오 실장은 반보 뒤에서 살짝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구도였습니다. 강 부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실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실장이 조용히 차를 마시며 기다렸죠. 니온 소재 인수합병 건이 사실상 중단 상태입니다. 야마모토 회장이 실장님을 지목했습니다. 실장님이 오시면 이야기하겠다고. 오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는 기색이 없었죠. 한중은행 대출 심사가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도연 은행장도 실장님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오 실장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계열사 간 분쟁이 3건 동시에 터졌습니다. 사장단 12명 전원이 실장님을 다시 모셔야 한다고 합니다. 강 부회장은 거기서 잠깐 멈췄습니다. 다음 말이 쉽지 않았죠. 37년 인생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종류의 말이었으니까요. 아이비리그 졸업장도 컨설팅 펌 경력도 실리콘밸리 이력도 이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실장님, 네, 부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오 실장은 찻잔을 내려놓고 강 부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의 부탁을 들어왔지만 이 부탁은 달랐습니다. 자기를 내쫓은 사람이 일주일 만에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상황. 보통 사람이라면 통쾌함을 느끼거나 조건을 걸거나 적어도 한마디쯤 쏘아붙일 만했죠. 오 실장은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깐 창밖을 보았죠. 아파트 창으로 보이는 풍경은 서울 외곽의 평범한 주택가였습니다. 일주일간 이 창으로 바깥을 내다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3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회장 곁을 지킨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아침들. 편안했을 수도 있고 공허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 실장이 시선을 돌려 강 부회장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부회장님, 도움이 아닙니다. 강 부회장이 멈칫했죠. 이건 제 일입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강 부회장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말이 이 사람의 전부였죠. 오 실장에게 태성그룹은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자기 삶 전체를 바친 곳이었고 권고사직서 한 장으로 끊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던 겁니다. 내쫓겼다고 남의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 일이라는 뜻. 그래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오 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3분쯤 뒤에 나왔을 때 양복을 입고 있었죠.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넥타이는 늘 그랬듯 무채색.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비서실장의 덕목이니까요. 거실로 나온 오 실장이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강 부회장에게 말했죠. 부회장님, 차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전화 한 통만 하고 나가겠습니다. 강 부회장이 현관에서 구두를 신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오 실장이 전화기를 귀에 대는 것이 보였죠. 첫 번째 전화였습니다. 다나카 상, 오랜만입니다. 오진수입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강 부회장은 복도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보았죠. 문 너머로 오 실장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일본어 섞인 인사말, 낮고 차분한 톤. 30년간 수만 통의 전화를 걸어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 하나로 3천억짜리 딜의 문이 다시 열리려 하고 있었죠. 5분 뒤, 오 실장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양복상의 단추를 잠그고 넥타이 매듭을 한번 확인하고 구두끈을 조였죠. 30년간 매일 아침 반복해온 동작이었습니다. 가시죠, 부회장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강 부회장은 한 가지를 느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 실장이 자연스럽게 자기 반보 뒤에 서 있었다는 것을. 일주일 만에 돌아온 사람이 아니라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사람처럼 몸에 밴 30년의 습관이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아니, 사라진 적이 없었던 겁니다. 차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탔습니다. 오 실장이 운전기사에게 말했죠. 본사로 가주십시오.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오 실장을 보았습니다. 30년간 회장님 차에서 늘 보던 얼굴이었죠. 운전기사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장님, 오랜만입니다. 오 실장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차가 태성그룹 본사 앞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였습니다. 오진수 실장이 차에서 내리자 정문 경비가 먼저 알아봤죠. 30년간 매일 새벽 6시에 이 문을 통과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경비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 실장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가는 동안 스쳐 지나가는 직원들이 하나둘 멈춰 섰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오 실장이 돌아왔다는 소문은 엘리베이터가 28층에 도착하기도 전에
건물 전체에 퍼졌습니다. 비서실 문을 열고 들어선 오 실장을 처음 맞이한 것은 윤세라 대리였습니다. 윤 대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입술이 떨렸습니다. 오 실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세라 씨, 내 자리 아직 있어요? 윤 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실장 책상은 일주일간 아무도 쓰지 않았죠. 서랍에 볼펜 2자루와 손수건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 실장은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양복 상의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고 셔츠 소매를 한번 접더니 비서실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회의 테이블로 갔죠. 테이블 위에 전화기 하나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윤 대리에게 말했습니다. 세라 씨, 종이 한 장만 줘요. 윤 대리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오 실장은 펜을 들더니 이름들을 적기 시작했죠. 빠르고 막힘이 없었습니다. 야마모토 회장 비서실 다나카, 한중은행 김도현 은행장, 유통계열사 박정호 사장, 물류계열사 정대영 사장, 건설계열사 사장, 엔지니어링 계열사 사장, 화학계열사 최동환 사장, 한국신용평가 전무, 경제일보 경제부장. 이름이 20을 넘어갈 때쯤 윤 대리가 슬쩍 봤는데 전화번호는 하나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부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30년간 그래왔듯이. 오 실장이 펜을 내려놓고 전화기를 당겼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다나카 비서였습니다. 차에서 이미 한 번 통화했지만 그건 인사였고 이번이 본론이었죠. 다나카 상 야마모토 회장님께 전해 주십시오. 다음 주 화요일 회장님 증손녀분과 함께 서울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강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장소는 도곡동 일식집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다나카 비서의 목소리가 밝아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30초도 안 되어 답이 왔죠. 회장님께 바로 말씀드리겠다고. 오 실장은 전화를 끊으며 메모지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전화. 한중은행 김도현 은행장. 은행장님, 오진수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상대편이 반색하는 기척이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오 실장이 말을 이었죠. 니온 소재 건 때문에 심사팀 쪽이 좀 불안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그룹 현황 브리핑도 다시 올리겠습니다. 걱정 놓으셔도 됩니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3분 안에 오 실장이 전달한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죠. 내가 돌아왔다는 신호. 30년간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사람이 다시 자리를 잡았다는 사실. 김 은행장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세 번째 전화. 유통계열사 박정호 사장. 박 사장님, 오진수입니다. 어머님 조문을 못 가서 죄송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박 사장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오 실장, 이게 얼마만이야? 사장님, 물류 쪽 수수료 건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장님 쪽에서 1%만 양보해 주십시오. 내년에 물류 쪽이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사장이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오 실장이 그렇게 하자면 그렇게 하지 뭐. 자네가 돌아왔으니 됐어. 네 번째 전화는 물류계열사 정대영 사장에게 갔습니다. 같은 건의 반대편이었죠. 오 실장은 박 사장에게 한 말의 거울상을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올해 유통 쪽이 양보하는 대신 내년에 물류 쪽이 양보한다. 정 사장도 같은 대답을 했죠. 오 실장이 하자면 하는 거라고. 20년째 풀리지 않던 분쟁이 전화 두 통에 정리되었습니다. 엑셀 파일도 원가 분석 보고서도 회의실도 필요 없었죠. 필요한 것은 양쪽 모두가 신뢰하는 한 사람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전화. 건설 계열사 사장.
6번째, 엔지니어링 계열사 사장. 수주 분쟁 건이었습니다. 오 실장은 두 사람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이번 건은 건설 쪽이 주관하되 엔지니어링이 설계 파트를 가져가는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다음 분기 수주건에서는 순서를 바꾸겠다고. 두 사장 모두 수락했죠. 발주처 항해 공문건도 오 실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수습했습니다. 발주처 담당 국장과도 10년 넘는 인연이 있었으니까요.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7번째, 8번째, 9번째. 화학계열사 최동환 사장에게는 고생하셨습니다. 사장님이라는 한마디를 건넸고 최 사장은 자네가 오니까 내가 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신용평가 전무에게는 다음 주 그룹 설명회를 직접 주관하겠다고 알렸고 경제일보 경제부장에게는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라는 짧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기사화할 만한 구체적 정보는 주지 않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뉘앙스만 정확히 심어두는 기술. 30년 경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호흡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도 전화는 계속됐습니다. 윤 대리가 한번 세어봤는데 오후 2시 기준으로 32통이었죠. 오 실장은 점심을 건너뛰었습니다. 윤 대리가 김밥을 사다 놓았지만 손을 대지 않았죠. 전화기를 내려놓는 시간은 다음 번호를 누르는 시간뿐이었습니다. 오후 4시, 니혼 소재 다나카 비서에게서 회신이 왔습니다. 야마모토 회장이 다음 주 화요일 서울 방문을 수락했다는 내용이었죠. 증손녀와 함께 오 실장은 전화를 끊고 메모지에 체크 표시를 한 뒤 처음으로 등을 의자에 기댔습니다. 3초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죠. 그리고 바로 다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태성 회장의 요양원이었습니다. 회장님, 컨디션이 어떠십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외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요양원 의료진과 5분간 통화한 뒤 오 실장은 윤 대리에게 지시했습니다. 세라 씨, 도곡동 일식집 다음 주 화요일 저녁 예약해 주세요. 룸으로. 인원 5명. 좌식 말고 입식 테이블로. 네, 실장님. 윤 대리가 대답하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듣는 이 호응. 오 실장이 지시하고 자기가 받아서 실행하는 이 리듬.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동시에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오후 5시 전화가 40통을 넘겼습니다. 6시에 45통, 7시에 48통. 비서실 직원들은 이미 퇴근했지만 윤 대리만 남아 있었죠. 오 실장은 마지막 전화 2통을 더 걸었습니다. 누구에게 건 전화인지 윤 대리는 묻지 않았습니다. 오 실장이 전화기를 내려놓을 때마다 메모지에 체크 표시가 하나씩 늘어갔고 그 체크 표시 하나하나가 막혔던 혈관을 뚫는 것이었으니까요. 50번째 전화를 끊었을 때 시계는 저녁 7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 실장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메모지를 봤습니다. 이름 옆에 전부 체크가 되어 있었죠.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 40분까지 점심도 거르고 물 한 잔 마시지 않고 이어진 9시간 40분. 30년의 신뢰가 전화선을 따라 다시 연결되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윤 대리가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왔습니다. 오 실장의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죠. 오 실장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세라 씨, 고생했어요. 그 한마디에 윤 대리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고생한 건 자기가 아니었죠. 9시간 넘게 쉬지 않고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던 건 오 실장이었고 그 전화 한 통 한 통에 30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윤 대리는 돌아서서 눈가를 닦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죠. 오 실장은 윤 대리가 우는 걸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양복 상의를 다시 입고 소매를 내렸죠. 그리고 메모지를 접어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30년 전 강태성 회장의 명함이 들어있는 그 주머니에 비서실을 나서려는데 윤대리가 뒤에서 물었습니다. 실장님, 내일 몇 시에 출근하시면 될까요? 오 실장이 돌아보지 않고 답했습니다. 6시면 되지 않겠어요? 윤대리가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죠. 6시. 오 실장이 항상 불을 켜놓고 오늘의 일정을 구두로 읊어주던 그 시간. 내일 아침 비서실에 불이 켜져 있을 겁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다음 주 화요일이 왔습니다. 오진수 실장이 복귀한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죠. 닷새 사이에 달라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한중은행 대출 심사가 원위치되었고 계열사 간 분쟁 3건이 전부 정리되었고 한국신용평가 실사팀이 들어왔다가 별다른 이슈 없이 돌아갔습니다. 경제일보에는 태성그룹, 경영안정, 궤도 복귀 기사가 작게 실렸죠. 주가도 낙폭의 절반을 회복했습니다. 전화 50통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니온 소재 인수합병. 3천억짜리 딜의 마지막 관문이었죠. 오 실장은 새벽 5시에 요양원으로 먼저 갔습니다. 강태성 회장의 외출 준비를 위해서였죠. 요양원 복도를 걸어가니 간호사가 반색하며 맞았습니다. 실장님 오셨어요? 회장님이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넥타이를 매겠다고 하셨어요. 오 실장은 웃지 않았지만 걸음이 한 박자 빨라졌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강태성 회장이 침대가 아닌 의자에 앉아 있었죠.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81세의 노인이 뇌졸중 이후 처음으로 정장을 차려입은 겁니다.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죠. 손에 힘이 없어 매듭을 제대로 잡지 못한 거였습니다. 오 실장이 다가가 무릎을 꿇고 넥타이를 고쳐 매었습니다. 30년간 수천 번 해온 동작이었죠. 회장의 넥타이를 매는 것은 비서의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었고 두 사람 다 그것에 대해 한 번도 말로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강 회장이 오 실장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말이 느려졌지만 또렷했죠. 진수야, 고생이 많았지. 아닙니다, 회장님. 현우가 찾아왔다며? 네. 그 녀석이 무릎을 꿇던가? 무릎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배웠을 겁니다. 강 회장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오 실장이 넥타이 매듭을 마지막으로 한 번 다듬고 일어섰죠. 회장님, 오늘 저녁 야마모토 회장님이 오십니다. 증손녀분도 함께요. 토끼 인형은? 준비했습니다. 분홍색.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대화 안에 불필요한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죠. 30년을 함께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말이 줄어드는 법입니다. 필요한 것만 남으니까요. 저녁 6시. 도곡동 일식집. 오 실장이 오후 3시부터 미리 와서 모든 것을 점검했습니다. 룸의 온도, 좌석 배치, 메뉴 구성. 야마모토 회장이 좋아하는 히레사케를 준비해 두었고 강 회장의 건강을 고려해 저염식 코스를 따로 주문했죠. 테이블 한쪽에는 분홍색 리본이 달린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토끼 인형이었죠. 6시 30분. 강태성 회장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휠체어에서 내려 지팡이를 짚고 직접 걸어 들어왔죠. 오 실장이 반보 뒤에서 따라 들어갔습니다. 강현우 부회장은 입구에서 아버지를 맞았습니다. 부자가 마주 선 것은 취임식 이후 처음이었죠. 강 회장이 아들을 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넥타이가 틀어졌다. 강 부회장이 멈칫하며 넥타이를 만졌습니다. 오 실장이 뒤에서 한 발 다가와
강 부회장의 넥타이 매듭을 가볍게 바로잡았죠. 강 부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 사람에게 권고사직서를 내밀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자기 넥타이를 고쳐주고 있었으니까요. 6시 45분. 야마모토 회장이 도착했습니다. 90이 넘은 노인이 증손녀의 손을 잡고 들어왔죠.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야마모토 회장이 룸 안으로 들어서며 가장 먼저 시선이 간 곳은 강태성 회장도 강현우 부회장도 아닌 오 실장이었습니다. 오상? 야마모토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였죠. 30년 동안 오 실장에게 배운 한국어.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이 한마디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요. 오 실장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야마모토 회장의 증손녀가 테이블 위에 분홍색 상자를 발견하고 할아버지의 손을 끌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토끼 인형이 나왔죠.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형을 안았습니다. 야마모토 회장이 그 모습을 보며 강태성 회장을 바라보았죠. 두 노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가 토끼 인형 하나에 다시 연결된 겁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인수합병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죠. 두 노인은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오사카 박람회 강 회장의 아내가 야마모토 부부에게 김치를 담가 보냈던 일, 야마모토 회장이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오 실장이 공항까지 마중 나왔던 일, 강 부회장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죠. 파워포인트도 시너지 분석도 5개년 로드맵도 필요 없는 자리였습니다. 두 노인과 한 명의 비서실장이 30년간 쌓아온 세계. 강 부회장이 처음으로 그 세계의 무게를 느낀 저녁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야마모토 회장이 오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오상 다음 주에 다나카를 보내겠소. 세부 사항은 그쪽에서 정리해 주시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3천억짜리 딜이 한 줄로 재개된 겁니다. 계약 조건도 경영 구조 논의도 아닌 한 줄. 다나카를 보내겠다. 이것은 곧 오 실장이 있으니 다시 믿겠다는 뜻이었죠. 강 부회장은 귀갓길 차 안에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옆 좌석에 아버지가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 오 실장이 앉아 있었죠. 강 회장이 차창 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야마모토 그 영감, 아직도 히레사케를 좋아하는구먼. 오 실장이 답했죠. 20년째 변함없으십니다. 아버지와 비서실장 사이에 흐르는 이 공기. 강 부회장은 37회를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권위가 아니라 신뢰 계약이 아니라 인연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 아버지가 진수는 건드리지 말라고 한 이유를 이제야 이해했죠. 한 달 뒤 니온 소재 인수합병이 공식 체결되었습니다. 태성그룹 역사상 최대 규모의 딜이었죠. 체결식 날 강 부회장이 오 실장에게 제안했습니다. 전무직함과 독립사무실을 주겠다고. 오 실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회장님, 저는 비서실장입니다. 그게 제 자리입니다. 강 부회장은 더 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이 사람에게 직함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전무가 되든 부사장이 되든 오 실장이 하는 일은 똑같을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회장 건강을 체크하고 사장단의 안부를 묻고 은행과 거래처에 전화를 돌리고 그룹의 모든 맥락을 머릿속에 넣고 다니는 일. 직함이 아니라 역할이 이 사람을 정의하는 것이었죠. 첫 분기 실적 보고 날이 왔습니다. 계열사 사장단 전원이 참석한 대회의실. 강 부회장이 단상에 섰죠.
니온 소재 인수 효과, 계열사 간 시너지 성과, 신용 등급 회복. 보고 내용은 좋았습니다. 강 부회장의 목소리에는 한 달 전에는 없던 것이 하나 생겨 있었죠. 겸손이었습니다. 더 이상 글로벌 스탠다드를 입에 달고 살지 않았고 사장단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대신 의견을 물었습니다. 보고가 끝났습니다. 사장단이 박수를 쳤죠. 강 부회장이 단상에서 내려오며 회의실 뒤쪽을 보았습니다. 문 옆에 오 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 반보 뒤에 양복은 무채색이었고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 눈에 띄지 않는 사람. 하지만 이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죠. 저 자리에 저 사람이 서 있기 때문에 이 그룹이 돌아간다는 것을. 강 부회장과 오 실장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 실장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잘하셨습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강태성 회장에게 30년간 보내왔던 바로 그 신호. 강 부회장은 그 고개 끄덕임의 무게를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살짝 숙여 답했죠. 고맙습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회의실 뒤쪽 문 옆에 서 있는 남자. 30년간 반보 뒤에서 그룹을 굴려온 남자. 오진수 실장이 돌아온 자리는 임원실이 아니라 늘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 하지만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곳. 그것이 시스템이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세상엔 아직 따뜻함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그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 따뜻함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주인공에게 한 줄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늘봄 드라마였습니다.